안녕하세요. 보자기의 경제버스. 오늘 주제는 금을 활용한 재테크, 이른바 금테크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금값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금이 진짜 금값이 됐다. 돌반지 한 돈에 100만원 시대가 곧 오겠다.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금 한 돈 가격이 구매하는데 무려 52만원? 그러니까 한 돈짜리 돌반지를 하려고 하면 세공비까지 합치면은 60만원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한 돈짜리 돌반지를 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반돈짜리 돌반지, 심지어 1g짜리 돌반지, 금 한 돈이 3.75g인데 금 한 1g이면 아주 굉장히 작은 거죠, 부피가. 어찌됐든 1g짜리 돌반지 하나 하려고 해도 세공비를 합치면은 15만원이 넘어간다. 그렇게 지금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섭게 금값이 뛰는 걸까?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오를 거냐? 전망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금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각 투자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사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자산으로서 활용해온 그런 실물이다. 이미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금이 이용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고대 이집트라든가 그리스 로마에서 금을 화폐로 썼고, 영국은 1821년에 금 본위제를 채택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화폐의 기본 단위를 일정량의 금의 가치와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금 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세계 각국이 화폐와 금을 교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대공황이 터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금 본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는 1971년에 미국이 달러와 금의 연계를 끊으면서 금 본위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렇지만 금 본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금은 여전히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고수하고 있다. 훌륭하게 그 역할을 지금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은 자연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죠.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요. 장신구로서, 또 투자 자산으로서, 또 공업적인 목적으로 금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금의 가격이 치솟았다. 금 가격이 올해 얼마나 뛰었는지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국제 금 가격이 올해 초 1월 2일에 보면은 2073불이었어요. 2073불이었는데 그게 10월 18일에 2007불, 그리고 23일 기준으로 지금 2750불 선에서 오가고 있어요. 연초와 비교하면은 30% 이상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최근에 그러면은 국내 실물 금 가격은 어떻게 되냐? 금 한 돈, 올해 초에 우리가 금 한 돈을 구입하는 가격이 36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23일 기준으로 23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52만 원이에요. 52만 원. 36만 8천 원에서 52만 원으로 올 들어서만 무려 41%가 폭등을 했어요. 41%면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올해 화랑이었다고 하는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뭐 세계 어느 나라의 그런 주가 지수, 채권 가격, 예금 금리를 웃도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은 그 배경이 뭔가?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른 것일까? 올해 많이 뛴 것일까? 흔히 금은 불확실성이 아주 심할 때 가격이 많이 오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경제 불안정이 심해질 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주 심해졌을 때 불확실성을 피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금을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금 가격이 치솟는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제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요.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8개월이 넘었죠. 3년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지금 기약하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또 팔레스타인,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레바논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확전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음에 미국 대선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 공화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큰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9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의 어떤 불안정성, 이것이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금 수요의 13%를 중앙은행들이 차지를 했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는 2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중앙은행들이 외환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금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외환 보유액의 뭐 90% 이상을 달러로 갖고 있다. 아니면은 뭐 90% 이상을 유로화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달러와 가치가 폭락하거나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면은 외환 보유액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 금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이 외환 보유액의 67.2%, 이게 2022년 말 기준인데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죠. 외환 보유액 중에. 다음에 독일이 66.8%, 이탈리아가 63.7%, 프랑스가 65.6%. 이렇게 주로 서구 국가들이 외환 보유액 중에 금 보유량이 많은데 최근 특히 2022년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엄청나게 지금 금을 사모으고 있어요. 2022년에 외환 보유액 중에 금 보유량이 3.6%였는데 최근에 4.6%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계속 늘려갈 태세예요.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달러 일변도에 달러 위주였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하면서 8달러를 지금 기초로 내걸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된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예요. 미국이 최근에 빅컷이라고 하죠. 기존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렸고
11월 달에도 0.25%포인트 내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물론 인하 속도는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겠지만은 내년 이후에도 금리 인하 흐름은 지속될 거다. 유럽중앙은행, 영국, 한국은행 다 지금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을 했죠. 그런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이 금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금리하고 금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안전자산이 금의 가치는 오른다. 최근 2, 3년 사이에는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갔고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 아까 중앙은행의 금매입 기조와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브릭스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8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에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금이 준 기축통화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의 기축통화에서의 지위가 약화될수록 금의 지위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네 가지 요인이 올해 무려 30% 이상 국제 금값을 치솟게 한 원인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물 금값이 1월 2일에 비해서 지금 41%가 올랐고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이 네 가지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최소한 내년까지는 금값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표 한번 보실까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25년 초, 내년 초에 온스당 한 2,700불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2,900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온스는 한 뭐 31g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러면은 한 8돈 정도 되는 거죠. 8돈. 그게 이제 2,900달러 갈 거다. 다음에 CT 리서치는 6개월,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후에 온스당 원래는 2,700달러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를 최근에 바로 엊그제 3,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런던 금시장 연합회는 앞으로 1년 뒤 2025년 10월에 지금보다 최소한 10%는 상승할 거다. 금값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금값이 많이 올랐고 또 최소한 내년까지 금값이 계속 뛸 거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금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의 대세를 이루면서 금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은방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고객 10명 중에 서너 분은 투자 목적으로 오는 분이다. 그리고 2030 세대도 굉장히 많다. 2030 세대도 금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금테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금 실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금괴를 사는 거죠. 우리가 금은방이나 은행이나 한국금거래소에 가가지고 실물 골드바를 구입하는 거예요. 대개 10g, 뭐 세돈이죠. 금 세돈. 10g, 100g, 1kg, 뭐 2kg, 5kg, 뭐 10kg 뭐 이런 단위로 우리가 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실물 금을 보관하려면 뭐 아무데나 뭐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뭐 금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금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그리고 뭐 한국금거래소에서나 뭐 은행에서 금을 구입을 할 때 5%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10%, 거래 수수료 5%.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팔 때는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이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구입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소액 투자자한테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고액 자산가들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활발히 실물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을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최고 절반을 내야 돼요.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의 목적으로 실물 금을 구입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럼 뭐 소액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금 통장이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금하듯이 금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골드 뱅킹이라고 하는데 장점이 뭐냐? 0.1g 단위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일시불을 넣어가지고 금을 매입할 수도 있고 매달 적립식 형식으로 금을 조금씩 사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내가 현금으로 찾아도 되고 실물로 금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단점이 있죠. 금을 사고 팔 때 1%의 수수료가 붙고 나중에 이게 금 시세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 통장의 수익률이 올랐다. 그러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5천만 원까지는 법에 의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지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물론 은행에다가 이제 금통장 개설하면 사실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어찌됐든 제도적으로는 그렇다. 다음에 금통장에 나중에 금통장을 해지를 해가지고 매매 수익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금융종합소득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런 좀 단점들이 있다. 다음에 세 번째 투자 방식은 뭐냐? 금 상장지수 펀드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가면은 개별 종목을 살 수도 있지만은 ETF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아주 쉽게 금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사듯이 사고 팔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나중에 실물금으로 찾지는 못한다. 현금으로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금통장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 사실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제일 소액 투자자라면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 방법이 비용이나 수익률 면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있고 금시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계좌 가지고 금 ETF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금시장에는 금 현물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조금 불편은 하죠. 금 현물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한 10분이면 만들어요. 10분이면 만들고 또 장점이 뭐냐? 주식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금 ETF나 금통장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배당 소득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과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1g 단위로 우리가 투자를 해요. 금 1g 단위로 투자를 하고 100g 이상이 모이면은 골드바 형태로 찾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실물 금을
구입을 할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에서 내가 금현물 계좌를 만들어서 1g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100g, 1kg의 금을 모아서 내가 현물로 찾을 때 그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은 앞에 든 세 가지 금투자 방식을 포함해가지고 이 네 번째 방식이 비용이나 수익률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금이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 자산, 금융상품, 부동산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은 변동성이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마찬가지로 부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예금의 뭐 절반, 뭐 주식의 뭐 20%, 채권의 20%, 뭐 금의 10%, 아니면 뭐 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뭐 굉장히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다 그러면은 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한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